안녕하십니까. 돈쌤 정현두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간만에 코스피 100포인트 빠지고요. 나스닥이래. 코스닥도 7% 정도 빠지고, 사실 최근에 반등이 좀 이렇게 반등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좀 불편해했던 그 정도로 이렇게 좀 미움받는 상승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락이 오니까 또 엄청난 속도네요. 엄청난 속도인데,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오는 거야 당연히 그런 거고, 이제 그게 오히려 건강한 건데, 이제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좀 사실 좀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코로나 초반 때 3월 달에 악몽을 가지고 있으니까, 1400을 구경했던 그 악몽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그 얼마나 됐다고 이제 그 트라우마가 다시 꾸물꾸물 올라오던 하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시장이 하락하는 걸 계속 보면서 첫 번째 고민은 그거죠. 이게 우리나라가 선제 반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좀 설레발 치고 좀 오버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거라서, 사실 그 답안은 지금도 나오고 있죠. 미국 시장이 열리면, 본장이 열리면 이제 어느 정도 힌트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일단은 다행이죠. 우리가 장 마감 이후로 나스닥 선물이 반등을 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제 심지어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보니까 0.46% 정도던데, 오늘 우리 시장이 마감할 때쯤에 선물이 마이너스 2.6 정도였으니까 거의 3% 정도 올라가는 형국이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지금 5일도 지금 상승 전환했고, 일단은 연속되는 하락의 가능성은 조금 제한되고 있는 거는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일단은 하나 확실한 거는, 이제 나스닥이 만이라던가 아니면 코스피 한 2200 정도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코로나 이전의 레벨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레벨을 한 번에 가는 거는, 시장이 아무리 유동성이라 하더라도 한 번에 가는 건 좀 부담을 느끼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게 그냥 가는 도중에 조정이 될지, 이제는 그렇게 말이 많았던 2차 유행, 2차 하락이 올 건지는 하나하나 이슈로 좀 뜯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새벽 시간에 장을 보다가 이제 상승 반전한 걸 보고 이제 화닥질이 나서 지금 녹화를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하나하나 짚어보죠. 일단은 첫 번째는 코로나 2차 유행 우려입니다. 근데 여기에 2차 우려, 지금 미국도 지금 그 인종차별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일부 주들은 사실 이게 완화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좀 섣부른 완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게다가 트럼프 지지자들은 지금 마스크를 잘 안 쓰는 게 트럼프를 또 지지하는 상징처럼 돼버려가지고, 그쪽 지역에 이제 확산세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플로리다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지금 중국에서 지금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게 원래는 그랬잖아요. 계절성 독감이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 독감이 계절성이 있는 거는 이제 온도가 한 24, 25도 정도 되면 이제 활동성이 떨어져서 이제 많이 죽으니까, 이제 그 계절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계절성 독감이다. 물론 코로나가 독감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인도나 이런 데는 엄청 더운데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건 뭐야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우리나라도 사실 좀 끝나는 건가 했다가, 지금 이제 예전에는 신천지라든가 이렇게 하나의 큰 국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산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라, 2차 유행이 그래서 전 세계가 돌고 돌다가 이제 다시 처음에 이제 도돌이표가 된 거죠. 중국, 한국으로 다시 시작하는, 돌고 돌아 중국, 한국이냐, 이런 얘기도 오늘 좀 있었는데, 일단은 2차 유행 얘기하기 전에 1차 유행이 끝이 났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1차 유행이 끝났다는 건 적어도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야 2차 유행인 것 같은데, 지금은 1차 유행이 이제 거의 그 피크로 향해 달려가는 거 아닐까? 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늘어나고 줄은 걸 떠나서 이 지역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한국, 중국 이런 데는 이제 그
아직 계속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증가폭이 확 늘어난다고 보긴 아직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이게 그 잠불거기가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확진자가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 51%가 뭐 미국 그리고 그 지금 요즘 또 뭐 인도, 브라질 뭐 이런 데서 이란 이런 데서 나오고 있어서 지역별로 좀 잡혀가는 곳은 잡혀가고 또 확산되는 데는 확산되면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약간 지역화를 하는 것 같은데 하필 거기 또 이제 뜨고 있는 곳이 또 이제 미국이라 좀 걱정이 좀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2차 유행이 뭐 다시 뭐 이렇게 근데 정작 그 방역을 철저하게 했다는 베이징에서 지금 뭐 연어를 잘못 먹었니 뭐 안에서 오염이 된 건지 아니면 유럽에서 연어가 그 바이러스 묻어서 넘어온 건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연어 때문에 뭔가가 이제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또 하필 우간다처럼 무슨 큰 시장에서 되다 보니까 아 이게 또 3월에 그 트라우마가 뭐 중국은 2월이겠지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었는데 그런 거라면 중국이 많이 빠져야 되는데 지금 오늘은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뭐 가장 선두에 섰고요. 하락이 선두고, 그 다음에 일본 뭐 이런 데다서 사실 그 코로나 2차 유행이라고 하면, 중국이 좀 그러기가 힘들 때, 중국은 사실 지금 다 선도를 하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 걸렸다가 제일 먼저 진압하고 해서 이제 경기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제일 먼저인데 코로나 2차 유행이 핵심 키워드였다면 중국이 왜 이렇게 의외로 단단하냐? 요거는 좀 퀘스천 마크를 좀 이게 그 코로나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일까라는 건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기술적 부담이죠. 일단 너무 올랐습니다. 우리 떨어질 때도 뭐 이제 반등 올라올 때 한 보통 이제 주변에서 주식 좀 한다는 분들이 1700부터 포지션 많이 줄였거든요. 그러면 뭐 물론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유동성도 뭐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이게 조정할 기회도 없이 그냥 훅 올라갔던 거고 그냥 반등이 올라올 때 엄청 떨어졌으니까 올라온 건데 또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하면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또 게다가 이제 만수닥이니 뭐 천수닥 아니 그 천술라 뭐 그리고 코스피도 2200이면 뭐 코로나 이전인데 아무리 유동성 풀고 해도 아직 그 끝난 건 아니잖아요.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 고점을 돌파를 했었고 만이라는 거를 뭐 찍었고요. 그리고 우리도 뭐 1400 이런 거 나올 때만 하더라도 뭐 1500 무너지고 할 때만 다 1100 정도는 다 각오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뭐 1900 하더니 2200까지 왔다는 거는 사실 코로나 그냥 생 까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니까 이게 반등이 참 이번 반등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한 번은 좀 덜어줄 때가 됐는데 이거 덜어낼 타이밍을 안 주는 거예요. 계속 가니까. 그래서 어디서 부담을 느낄까 하다가 보니까 생각보다 높은 데서 느끼네요. 보통 이제 1700에서도 생각하신 분이 있고 뭐 1900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시장은 뭐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끌어올린 상태에서야 이제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부담을 느낀 것 같고 그러면 그래 좋다 이거야. 뭐 코로나 지금 끝나지 않았고 뭐 2차 유행 고수하고 1차도 아직 안 끝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엄청난 유동성 때문에 원래대로 일단은 돌려왔는데 여기서는 회복이 아니라 전고점을 돌파하는 건 이제 회복을 아니라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회복한 것은 오케이. 근데 이거를 넘어서 확장하는 건 좀 다른 문제지 않을까? 그러려면 뭔가 또 다른 그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력이 뭐겠습니까? 일단은 뭐 2분기 뭐 기업 실적이나 경제 지표 박살나는 거야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다 각오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보통 컨센서스라고 하면 2분기 때 뭐 역대급 박살이 나고 3분기 때 이제 저점 확인을 하면서 이제 이익 회복이 높아지면서 4분기에는 이제 뭐 팬텀 수요니 아니 뭐 이연된 수요니 뭐 블라블라 해서 이제 제법 올라와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평균을 좀 평소보다 낮지만 맞추지 않을까 했는데 이 코로나가 좀 길어지니까 2분기 날리는 건 다 가가고 있었는데 여차하면 3분기도 날려야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다 날리진 않는다 하더라도 2분기보다는 낫다 하더라도 바닥을 찍었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이렇게 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익 회복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기대를 좀 줄여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3분기 때부터 반등을 생각했는데 3분기가 안 되면 4분기부터잖아요. 그러면 3달치 거를 이제 쉽게 말해서 토해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또 이번에 조금 있으면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우려가, 이런 것들이 눈으로 확인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려가 이익 회복의 지연이 좀 부담을 줘서 기대의 눈높이를 좀 낮추는 과정도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고객 관계에서 설명을 했구나. 유튜브는 아직 공개를 안 했구나. 아무튼 보통은 이제 위기가 오면 처음에 이제 유동성 공급이 시작돼서 보통 이제 반등을 시작하면 바닥 잡고 반등을 시작하면 성장주부터 뭐 시작을 하고 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금 자 3월부터 생각을 해보면 3월에 처음에는 한국과 중국에서 공급 정도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뭐 이 정도는 오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미국 유럽 같이 이제 그 수요와 공급에서 동시에 문제가 생겼고 게다가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이제 셧다운은 방법이 없는데 셧다운을 하게 되면 그냥 말 그대로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이 상실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매가 일어났고 뭐 그래서 이제 급락이 왔는데 그걸 뭐 연준이 이때 엄청난 유동성으로 막아내다 보니 처음에는 이제 일단 코로나 때문에 다 집에 있는 상황이 집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연준이 소방수 역할을 하니까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돈이 많아졌으니까 그 기업의 가치, 기업 매출이 떨어지니까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어느 순간 연준이 뿌린 돈 때문에 돈 가치 떨어지는 속도가 넘어가기 시작한 게 3월 한 19일부터 20 며칠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뭐 돈이 이렇게 공급되면 뭘 하나 사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다 집에 갇혀 있는데, 그럼 집에서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집에 있어도, 매출을 낼 수 있는 기업들, 뭐, 소위 언택트들, 그런 것들이 먼저 간 거고요. 먼저 갔고, 그러고 나서도 유동성이 계속 많으니까, 아니, 언택트 이런 걸 하려고 했더니 너무 올랐어. 이거는 이제 박앤세일도 아니고 다 끝났는데, 그럼 이제는 시장에서 이 넘치는 유동성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뭐 가치주들 이게 그런 것까지 가서 우리도 왜 최근에는 이제 그 크리티컬 리절 그 경기 민감주들이 짧지만 강한 반등을 하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보통 이제 순환매 막 돌아가면서 뭐 적당히 싼 데 있으면 다 돌아다니면서 막 사다가 보통 뭐 주식 오래 하신 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우량주까지 뭐 순환매가 오면 이제 그 바닥은 끝이다. 최근에 우량주 가지고도 엄청 핫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순환매가 이제 끝이 나는 상황이다 보니 근데 순환매가 끝나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시장 조정이 오더라고요. 시장 조정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그때부터 정말 한동안의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들이 출현했던 게 과거의 패턴이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속도가 겁나게 빨랐다. 떨어지는 속도, 정책이 나오는 속도, 반등하는 속도, 심지어 이제 반등 중에 조정받는 속도가 거의 10배속이더라는 거라서 지금은 이제부터는 상방 하방 그러니까 상방의 부담을 느낀다는 건 이제 오늘 분명히 봤잖아요. 미국도 봤고 미국도 만을 찍으니까 뭐 나스닥이 하루 500포인트 빠지고 하는 거 보니 만은 그냥 지금 당장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코스피도 2200을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기준선이 생긴 거야. 기준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떨어질 때도 뭐 아무런 저항선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떨어졌고 올라올 때도 그 지지선 없이 깨지다가 올라갈 때도 저항선 없이 올라갔어. 그래서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몰랐는데 일단은 요 선 하나는 그을 수 있게 됐다. 굉장히 그 난폭한 시장에서 기준선 하나는 발견했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중세 시대 때 이제 배 타고 가면서 이제 북극성 정도 찾지 않았나 뭐 이런 의미를 두고 싶기도 한데요. 그럼 하방은 뭐냐 뭐 1400일 수도 있죠. 굉장히 넓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에 보면 이제 더 이상 가기는 지수로 상방이냐 반등이냐 2차 하락이냐 뭐 이런 지수 플레이보다는 이제는 정말 한동안의 시장을 끌고 갈 주도주를 이제 빨리
더 오르기 전에 사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그리고 어찌됐든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이게 참 또 글로벌 에이팅기 역할을 해가지고 그냥 우르르 팔았나 뭐 그런 것도 뒤져보면 일단은 오늘 수급도 별로 안 좋았죠. 사실은 수급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일단 지금 보면 이 선물하고 현물의 차이가 지금 그 예전에 뭐 원유 하신 분들은 아세요. 뭐 그 콘덴고니 뭐 백오데이션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수는 웬만하면 콘덴고죠. 지수는 왜 원유는 뭐가 문제예요? 왜 마이너스 간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보관 장소가 없으니까 원유를 넣을 데가 없으니까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내 원유 좀 가져가세요. 이거였는데 지수는 여러분 뭐 삼성전자 100조 가지고 있다가 1000조 가지고 있다 해서 보관병이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는 일단은 뭐 웬만하면 이제 콘덴고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백오데이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현물보다 선물이 싼 거죠. 싼 건데 그러면 뭐 그 요즘 수급표 이런 거 보면 금융투자이라는 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금융투자라는 게 이게 방향 베팅이 아니고 이제 오를 것 같아서 뭐 사고 뭐 팔 거 내릴 것 같아서 팔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현물하고 선물하고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그냥 짤짤이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프로그램 매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하는 거지. 왜냐하면 프로그램은 이렇게 차익이 발생하면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현물이 선물보다 고평가되어 있으면 현물 팔고 선물 사는 게 맞잖아요. 고평가된 거 팔아서 저평가되는 거 사는 거니까. 그게 반대로 돼 있으면 또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겠죠. 예.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백오데이션, 그러니까 선물이 더 싼 상황이라 이게 현물을 팔고 선물을 매수하는 상황이 있었다. 물론 뭐 한참 점심 때쯤에는 이게 좀 줄었던 것 같아요. 점심 때쯤 줄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마감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좀 늘리다가 재밌는 건 동시효과 때 갑자기 훅 들어옵니다. 매수가 훅 들어왔어요. 이거 금융 투자 외에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참 그 팔을 알고 봤는지 우리나라 셋이 그 동시효과 시간대가 이제 나스닥 선물 또 바닥이었거든요. 오늘로 보면. 그럼 이제 이거라면 만약에 뭐 최악의 경우 요즘 좀 유명하신 분들 막 이렇게 리서치 뷰를 보니까 뭐 제일 하단이 1400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400을 간다 라고 하면 지금 선물을 살까? 선물이 됐든 현물이 됐든 지금 2000 얼마인데 1400이면 엄청 남았죠. 둘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닐까? 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그게 그 14,000 계약이 들어왔어요. 동시효과에. 그러니까 수급이 좀 내려오다가 조금씩 늘더니 이렇게 돼버렸다는 건데 이거 놓고 그 지금 또 미국 본 시장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뭐 졸라게 하락으로 베팅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차익 거래는 영원히 없는 기계가 하는 것들이니까 그 예전에 얼마 전에 우리 뭐 삼성전자가 뭐 갑자기 확 뛰고 하이닉스 7%씩 뛰고 뭐 할 때 그때 뭐 동학 개미들이 뭐 승리했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났는데 그때가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가 선물이 콘된 거예요. 선물이 현물보다 더 이제 비싸진 상황이죠. 그러면 그 선물 팔고 현물을 사니까 그 현물이 주식이잖아요. 많이 그때 올라갔던. 우리나라 사면 1, 2위가 뭡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니까. 그때 많이 올라가서 이거는 그냥 콘덴고 되면 돌아올 수 있는 걸 좀 덜어내고 그리고 막판 순매수 생각하면 이게 뭐 이게 뭐 더 가고 이걸 떠나서 이게 하락을 해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훅 이렇게 빠지는 적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갔다가 하락을 했다가 올라오는데 처음에 올라갈 때보다 각도가 많이 꺾이고 희미하게 갔다가 이제 전고점을 트라이 하니 많이 하다가 꺾이면 그때부터 이제 하락이 크게 온다는 거는 주식하신 분들은 감으로 다 아실 거예요. 아니 금융위기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금융위기 때도 처음에 좀 빠졌다가 1800 뭐 이런 데까지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기를 벗어났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옥을 맛봤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됐던 거고, 그러니까 큰 하락은 이제 보통은 이제 큰 상승 중에 한 번 꺾였다가 이제 그 2차 그때 에너지가 꺾이고 있으면 이제 그때 많이 오더라라는 거고요. 사실 코로나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제 2월 초 뭐 이럴 때는 한국하고 중국이 잠깐 빠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됐죠. 그때 이제 코로나를 이제 사스 정도로 생각을 했으니까 좀 그런 것도 없잖아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3월 2일 날 연준이 이제 긴급 컷을 하고, 이게 뭐야? 왜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독감인 줄 알았는데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개판 나 있고, 이제 이 상황에서는 연준이 뭐 질병관리본부는 아니지만 보아하니 약도 없다 그러고, 방법은 하나밖에, 다 집에서 손 씻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 미국 경제 작살 나겠네? 그러면 이제 빨리 이게 한 달만 이어져도 얼마니까 이제 엄청나게 금리를 빠르게 폭락시켰던 기억이 나는데,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다가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그때 하락이 됐었고, 하락도 사실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반등을 시도할지 뭐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꺾였으면 한번 꺾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섣부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 다음부터의 흐름을 봤을 때 조심해야죠. 왜? 이제 시장이 이 선에서는 당연히 부담을 느낀다고 경고를 이렇게 세게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새로운 모멘텀, 실적이 다 나왔는데, 2분기 바닥 찍고 3분기 생각보다 빨라 라고 나오면 이제 그 모멘텀으로 뚫고 올라가겠지. 그럼 그냥 이제 달리는 중에 건강한 조정으로 끝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야, 이거 3분기도 도로안은 왔는데 이거 2분기하고 별반 다를 게 없고, 이거 일찍 개방한 일찍 이제 그 봉쇄를 푼 주들이 어마어마하게 풀린다. 이거 다시 봉쇄 얘기가, 다시 봉쇄 안 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자기 목숨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봉쇄령을 안 해도 잦은 봉쇄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이제 매도 압력이 커지니까, 매도 압력이 커지고, 뭐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또 빠지면 또 연준의 카드 많아요. 드러컨 밀러 아시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이번에 40% 오를 때 3%밖에 못 먹었다며 후회를 하시면서 한 말이, 연준의 카드를 무시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준하고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연준이 한다고만 해놓고 실제 아직 필요하지 않아서 안 한 카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시장이 또 위기에 빠지고 경제가 다시 병세 수준으로 줄어들면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지금은 뭐 섣부르다고 생각하지만 마이너스 금리도 못 갈 거 없는 거고요. 다 주는 것보다 부작용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예전처럼 3월처럼 가기에는 이제 무슨 안전장치가 너무 많습니다. 하다못해 우리나라도 증시안정기금 10조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다 지금 예금이 있습니다. 그거 만들어 놨더니 시장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이건 안전기금이지 부양기금은 아니잖아요. 떨어지면 그것도 좀 안전판 역할을 할 겁니다. 안전판 역할을 하고, 최근엔 또 연기금들이 좀 심지어 팔았지 않습니까? 밑에서 받쳐지다가 뭐라고 못하죠. 많이 올랐으니까 뭐 팔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좀 예전보다는 특히, 그리고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나라가 여러 개라 가지고 뭐 또 재정 위기 때처럼 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렇게 될 거라는 두려움도 예전보다는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전보다 많이 이야기가 진행이 됐잖아요. 뭐 7,500억 유로를 막 쌈짓돈 모아가지고 뭐 어떻게 주겠다, 빌려주겠다, 뭐 이런 것까지 얘기 나오고 있고, 하다못해 뭐 우리나라도 뭐 이런저런 대책을 많이 했고, 그때 전 세계 뭐 긴급 재난지원금 이런 경험도 있고, 미국도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 해본 거랑 두 번째는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하나 확실한 거는 이제 마스크 끼고 이제 좀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안 모이면 일단 확산세는 좀 잡을 수 있더라. 그리고 일단 걸렸으면 산소호흡기를 초반에 해서 그 의료 캐파가 넘어가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환자가 넘어가서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만 통제되면 2차 유행이 오더라도 1차하고 똑같이, 그리고 지금 1차 때처럼 떨어지면 사겠다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고요. 뭐 오늘은 뭐 개인이 안 받아줬다 뭐 볼라볼라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처음 떨어진 거니까 이제 오늘로 끝날 게 아니고, 이제부터 이제 본격 하락이니까 뭐 1800 깨지면 사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금들도 뭐 아직은 대기를 타고 있지만 예전보다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내려가는 것도 이제 지지선도 굉장히 많다. 근데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도 저항선의 그 부담도 장난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가 특히 또 빠졌던 건, 또 재밌는 게 일본이 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공통의 이슈가 뭐냐? 예, 답이 나와 있죠. 북한이 아닐까 싶어요. 갑자기 김여정이가 뭐 말 그대로 쌍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오늘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우리 그 GP에 우리도 태극기 걸려 있고 이제 북한에는 북한 국기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국기를 내리는 일이 없는데 뭐 내릴 일이 없겠죠. 우리도 안 내리니까. 근데 그게 갑자기 국기를 이제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군이 이제 그 스스로 자기 국기를 집혀서 내리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교전이 일어나고 총질이 일어나면 국기에 빵꾸가 뚫린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딴에는 이제 성스러운 국기에 이제 구멍이 뚫리면 안 되니까 총 쏘기 전에 이제 내렸다는 것도 있고 뭐 게다가 이제 다음은 뭐 다음 패턴 이제 뭐 옥류관 주방장까지는 근데 옥류관 주방장 오늘 사진 처음 봤는데 북한에서 김정은 이후로 처음으로 사진 사람을 봤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다 멸치로 봤는데 하다못해 김영주도 빽빽 말랐는데요. 역시 주방장은 다른가? 되게 통통하시더라고. 물론 뭐 제가 남 보고 살쪘다고 하기엔 좀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좀 신기했어요. 신기했는데 아니 뭐 우리한테 뭐 억한 심정 있는 것도 알겠고 다 좋은데 이게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사람 열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뭔가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막 걸리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예전에 와가지고 밥 먹고 간 것까지 뭐 처먹었다는 둥 뭐 주방장까지 나와가지고 누가 가서 뭐 구걸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 뭐 아무튼 좀 그런데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뭐 북한 우리가 솔직히 뭐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까지 뭐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드는데요. 뭐 삐라를 날렸니 뭐가 어쨌니 뭐 그래서 우리가 아니 김여정이 처음에 그 말 나왔을 때 우리나라 통일부 제 기억으로 한 3번인가 성명 발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청와대가 무슨 안건이 나왔을 때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게 과연 있었나 하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아무튼 뭐 북한하고 뭐 나쁘게 지내서 좋을 건 없으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건 알겠는데 좀 솔직히 좀 기분은 좀 나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북한은 도대체 확인 안 해주니까 다 그냥 정황적인 판단밖에 있을 수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본 많은 주장 중에 그나마 좀 정황적으로 맞는 게 김여정이 요즘 한 자리를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그 김정은의 여동생으로 이렇게 원래 거기는 이제 백두혈통이니까. 근데 이제 한 자리를 했잖아요. 한 자리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 좀 신고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특히 이제 북한이, 이 여성들의 아니, 솔직히 뭐, 북한 공산당이 성인지 간부성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쌍파밀리 모드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더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김여정이 어쨌든, 핏줄이니까, 근데 김여정은 좀 다르죠. 예를 들면 리서주라든지 아니면 뭐 누구의 와이프였잖아 지금까지는 뭐 김정일의 와이프는 졸라게 많죠. 아무튼 뭐 아무튼 김일성의 와이프 뭐 해가지고 이제 아무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김여정은 이제 누구의 와이프가 아니라 여동생이니까 약간 단독적으로 어쨌든 뭐 김정은은 리서주가 있고 그러니까 퍼스트 레이디는 아닌데 그럼 이제 크게 한 자리를 해야 되면 인민들한테 뭔가 여자지만 정말 대장부야 뭐 이런 걸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막 우리 남한을 막 열받게 하고 이렇게 막 독한 소리를 한 다음에 그걸 인민일보에 해가지고 엄청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코로나니 뭐니 해서 전 세계에 북한 한반도에 비핵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청와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 눈에 지금 북한이 중요하겠어요? 아베한테 지금 뭐 북한이 중요하겠어요? 중국은? 아니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선순위가 지금 한참 뒤로 밀린 거 맞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북한도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미국이 아무리 뭐 우리가 뭐 도발을 하든 뭐 편지를 보내든 트럼프가 지금 그거에 응대하겠습니까? 그리고 막말로 트럼프 입장에서 다시 김정은하고 얼싸안고 해봐야 뭐 도움이 뭐가 되겠어요. 지금 급한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아싸리 북한도 그래 대선이 있을 때는 미국이 별로 안 움직일 테니 그러면 차라리 한국이 뭘 해줘가지고 뭘 해주면 좋았는데 한국이 아직 그건 안 되니 기분 나쁜 것도 있는데다가 게다가 김여정은 좀 띄워야 되는데 한국한테는 막 엄청 쌍욕을 하고 막 이렇게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나라에 그걸 한 것처럼 띄워놓은 다음에
다음에 미국하고 무슨 얘기해야 될 때 그때 남한은 해바라기잖아요. 이 짝사랑을 넘어서 거의 스토킹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제 약간 해바라기니까 그때 이제 또 갑자기 연락 사무에 전화를 잘 받고 심지어 전화를 먼저 걸고 뭐 다시 만나자 뭐 그 이제 그때 그 주방장은 이제 잘렸고 이제 그 평양냉면 비빔면이 있는데 그거 먹으러 오세요. 뭐 이렇게 하면 또 우리도 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차라리 이때 남한을 이용해 가지고 김여정의 그래서 저는 의심하는 게 김정은이 뭐 뭔가 있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당장 뭐 그건 아니라도 건강에 좋지 않은 신호가 좀 있긴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보험 들기 위해서 김여정이라도 이걸 좀 해놓는 게 아닌가? 그때 한 20일 안 보였던 게 어디 검사를 좀 받았는 거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만 어쨌든 뭐 북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또 김여정 띄우기로 이제 이것 때문인지 정말 삐라 때문에 열받은 건지 한국을 손절하는 건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확실한 건 지금 보기 드물 정도로 아무리 북한도 나름대로의 그게 있었는데 목표가 있고 뭐가 있었는데 아무리 뭐 우는 소를 뭐 설마 뭐 별의별 표현이 다 있다 하더라도 나름 그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을 열받게 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 뭐 때문에 화났니 뭘 해주면 좋겠니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계속 뭐겠습니까? 김여정 여자지만 대장부야 라는 걸 이제 인민들한테 한번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도 뭐 우리는 뭐 잘 해줄 거니까 그래서 이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그건 뭐 저는 대북 전문가는 아니라서 근데 이제 그런 게 하필 또 이렇게 되고 또 뭐 집에서 뭐 국기를 치웠느니 또 심지어 미국에서도 지금 항모 세척이 뭐 어딜 돌아다닌다는데 이게 그때 뭐 폭격을 하니 많이 했던 2017년 이후로 처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괜히 쟤네들 호견인 짓 하다가 한 대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환율을 좀 튀고 해서 그러니까 환율도 안 좋지. 영혼 없는 터미네이터들이 막 사고 팔고 있죠. 그리고 진짜 살 사람들은 동시호가 때까지 기다리고 장중에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면 누가 삽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랬던 생각이 나고. 그러면 이제 저점 갈까요? 1400 봅니까? 뭐, 우리가 오른 게 있어서, 우리가 1400 얼마긴 했지만, 1500부터 보면 거의 600포인트를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200포인트 정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내일 당장 반등 트라이가 나오면, 지금 분위기로는 내일도 반등 시도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2000 초반 정도가 될 것 같고, 아니야 이걸로는 끝날 게 아니야 라고 하면 1900까지도 뭐 볼 수 있는데 1400은 너무한 것 같고요. 근데 시장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아침에 열어봐야 아는 거죠. 근데 전저점까지 가기에는 3월하고는 지금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거는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박스를 좀 크게 보자. 우리나라 원래 박스 피하는데 박스를 좀 크게 보자. 상단 2200, 하단 1400. 아니 뭐 장난치냐 이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해결이 안 되고 코로나만 경제 상황만 보면 1400 바로 가야 돼요. 그죠? 맞습니다. 경기 안 좋아요. 저 요즘에 명록칼국수 먹으러 한번 갔는데 거기는 이제 원래대로라면 김치 한번 달라고 하기도 미안한 정도로 바쁜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면 이제 자리도 골라서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알아서 갖다 주시고 할 정도로 지금 경기 박살 났습니다. 박살 났는데 그러면 지금 뭐 1400까지 내려가도 이상하잖아요. 경제만 보면 그래요. 경제만 보면. 근데 풀려인 돈을 생각하면 2200도 가야지. 그러니까 증시하고 원래 경제는 따로 노는데 이번에 조금 약간 간격이 조금 늘었을 뿐이야. 라고 하면 유동성을 보면 2200도 그냥 우수인데 경제를 보면 1400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초대형 박스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 안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박스는 크게 잡았지만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위로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요.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기에도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숏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인버스에 큰 비중 넣기가 만만치는 않을걸요?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왜 또 시장 더 빠지면 또 연준이 또 뭘 할지 몰라요. 연준을 무시하지 말라. 드러큰 밀러의 얘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연준만 믿고 코로나 생까? 그건 아니지. 그게 아니라는 게 어제 며칠 동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적 이상, 회복 이상은 아직은 힘들다고.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와리가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제 어디까지 보시냐, 뭐 상승도 어디까지 보시냐, 뭐 이런 약간 또 방향성 게임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거기서 거기 뭐 길게 보면 1400, 2200도 있고요. 짧게 보면 또 굉장히 짧을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결국 주도주 선택,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섹터의 주식을 이제 어느 비중으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방향보다 좀 다른 걸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뭘 해야 되겠느냐? 연준이 답을 줬죠. FOMC, 물론 FOMC를 하고 났더니 이게 FOMC가 뭐 생각보다 기대보다 실망이냐, 물론 떨어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떨어지니까 올라갔으면 충분히 완화적인 FOMC에 힘을 입어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이후로 떨어지니까 일단은 뭐 시장의 기대감이 컸던 건 있죠.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거를 합리화 시키려면 연준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나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이제 그냥 제로금리를 2022년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든지,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는 게 좀 부담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까지 확 잡아주겠다. 근데 제가 연준이라도 지금 당장 그건 안 하죠.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하겠다는 얘기도 안 할 겁니다. 연준이 딱 그렇게 그 과거 사례를 보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미리 카드를 꺼낼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시장이 이 정도 올라갔다 이 정도 빠진 것 때문에 그걸로 또 카드를 꺼낼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근데 시장 입장에서는 너무 달린 게 있으니 이거를 합리화하려면 이 정도까지는 해주면 좋겠다는 기대감은 있었겠고, 그 기대감은 조금 낮췄을 건데, 어찌됐든 그 연준의 경제 장기 전망은 안 바뀌었죠. 장기 전망은, 그러니까 장기적인 이제 잠재 성장률이나 이런 걸로 발표된 걸 봤을 때, 연준이 코로나가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를 박살낼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상황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더 이제, OECD도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 기대치보다 조금 더 내려가는 상황. 그럼 그 말은 3분기 회복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다들 이제 기술적 부담을 느끼고 이제 고점에서 어질어질 하고 있는데, 이거 팔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 경제 회복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고, 연준의 성명서만 봐도 그 전 코로나 이전 GDP로 가려면 최소 2년 가까이 걸린대. 그래? 그러면 기대감은 좀 줄여서, 그러면 이제 경기 민감주 같은 것들도 오바이트를 해야죠. 당연하죠.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제로 금리를 이제 모르겠습니다. 2020년대는 다 제로 금리일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그럴 가능성도 저는 제법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연준의 점도표나 이렇게 성명서의 멘트를 봤을 때 2022년까지는 뭐 백신이 나와가지고 그냥 코로나가 다 옛날 이야기 되지 않는 이상은 제로금리가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뭘 사야 되겠어요? 경기 민감주에 당연히 성장주 사야지. 당연히 성장주 사야죠. 근데 이제 뭐가 성장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장주라고 다 어제의 성장주가 오늘의 성장주다 이런 보장은 없지만, 이런 연준의 태도는 소위 성장주라고 불리는 종목군에게 유리한 환경인 건 분명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해요. 경제에 대한 회복 속도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낮추고 제로금리에 대한 기간을 더 늘렸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위기가 방 터지고, 그래서 그 위기에서 가장 큰 환보를 좀 발라서 바닥이 잡히고 반등이 시작되면 성장주 위주로 반등이 나왔다가, 유동성이 힘이니까 성장주는 유동성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장주가 다시 한번 비싼 영역에 진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한 주식이 또 희소성을 발휘해가지고 가치주로 순환매가 넘어가다가, 이제 순환매가 가다가 이제 유동성이 젖어들 데가 없을 정도로 이제 스며들면, 이제는 유동성의 힘이 아니라 뭔가 정말 실적으로 보여줘야 될 때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 조정이 한번 왔다가
그리고 이런 시장에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우리 거리두기 이런 거 안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이런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에 사람들이 적응이 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 명동이나 이제 사람이 많은 곳보다 다 야외로 지금 서울이 제일 위험하니까 수도권이 위험하니까 다 밖으로 캠핑이나 뭐 이런 또 골프장 이런 데 엄청 또 사람이 몰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몰려도 거기는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도심지에 모여가지고 조그만 방에서 노래 부르고 하는 거 하고는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니까 산업의 그런 것들도 바뀔 거고 거기서 수혜받는 게 주도주로 이제 치고 나온다는 거죠. 뭐 우리가 뭐 천에서 이천 뚫을 때 그때 뭐 조선 기계조 없으면은 뭐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었고 그리고 뭐 2011년 뭐 그때 차화정만 주식이었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016년에 삼성전자 안 가지고 있으면 답이 없죠. 그랬던 시절. 그러니까 앞으로는 뭘까요? 여기까지 왔네? 예. 이 조정이 뭐 하루로 끝난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조정이 끝나고, 물론 뭐 올류 코로나, 뭐 코비드 19, 코비드 20 나와가지고 뭐 마스크 써도 다 두고 무선으로 전염되고 이러면 이제 엄청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뭐 다 죽을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조정이 마무리된다고 치고요. 그러면 자 성장주, 언택트주 갔었죠. 가치주 이제 한동안 나스닥보다 다우가 강하고 한국도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강하고 경기 민감주 좋았다가 이제 순환매가 정점에 이러니까 이제 시장 조정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이후로 다시 이제 판 깔고 이제 유동성으로 그냥 너도 나도 가던 시장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시대 정신이 맞는 그런 종목이 이제 거기에다가 프리미엄을 받고 쭉 치고 나가는, 그리고 이 주식이 꺾이면 이번 파티는 끝이 아닐까는 거는 사실 뭐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이야기인데 혹시 모르실까봐 이렇게 야밤에 혼자서 좀 떠들어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 올려도 어차피 내일 시장 보고 보실 것 같은데, 오늘일지 조정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고요. 또 말씀드릴 거 있으면 또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